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염류 방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일주기 추도식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 어렵사리 입국을 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만나면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정들 쭉 보시면서 이 정도면 좀 국민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설명들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와서 이제 한 이야기들은 사실 일본에서 최종 보고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아마 이제 사무총장께서 한국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직접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와서 했던 이야기들이 크게 다른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만 IAEA의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에 와서 또 특히 이제 일본의 주변 지역에서 이만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 전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려가 한 번에 불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IAEA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내부 이견이 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IAEA가 방류 스케줄, 일본 정부의 방류 스케줄에 좀 맞춰가지고 이걸 발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내놨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IAEA에서는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입장이 나왔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견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사무총장이 바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방류가 올 여름으로 일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많이 일본 여론에서도 나오는 게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아마 8월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바로 또 직전에 이렇게 IAEA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 시기적으로 좀 맞춰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무총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방류에 대한 결정은 IAEA가 아니라 일본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넘게 했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일본 정부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물론 우리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쿄신문에서도 그 IAEA가 중립적인 기구인지 의문이 된다 이런 류의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일본에서 IAEA에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건데 2위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연도별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한 12%에서 10% 이런 식으로 다소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 액수를 내고 있고 2022년도 기준에 63억엔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기여가 많은 일본이 IAEA에 기여가 많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 일본에 대한 배려,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는 어쨌든 지금 8월 중에 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언론들이 이제 내용들이 이제 주된 거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방류와 관련해서 특별히 좀 나오는 보도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8월이라고 시기가 나왔던 걸로는 일본 정부에서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아마 여름 정도에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8월 정도까지를 여름으로 보니까 여름이라고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더해서 방류에 있어서는 사실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있었고 일본에서 이 실제로
알프스 관련해서 이제 실제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조금 했었고 그 조사에 있어서도 그 설비인 거죠. 방류 설비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 결과 혹은 이제 합격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예, 이제 예. 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네. 절차상으로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상 그 기시다 총리의 결정만 남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주변국에서 역시나 이제 많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그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인데요. 네. 일본에서 이제 중의원 해상권은 일본 총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 해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렇다면 이 중의원 해상까지도 고려해서 방류 시기를 결정하지 않겠나라는 보도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렇군요.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해상권을 행사한다는 게 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은 정치 체제가 달라서 예. 그러는데요. 한국은 이제 대통령 임기 5년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일본은 총리 임기라는 게 없습니다. 총리 임기는 없고 정확히는 자민당 총재, 그러니까 예. 다수당, 여당의 그 총재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게 내년 10월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게 3년이고 예.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경우도 자민당 총재로서 연임을 하면서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내년 본인의 총재로서의 자민당 대표로서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항상 하고 있겠죠. 그런데 총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바로 중의원 해산이고 이 중의원 해산을 통해서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총리의 이름을 건 자민당이 크게 이긴다라고 하면 내년에 총재 임기가 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해산을 할 거라고 여겨지고 이게 사실 6월 중순에 한번 얘기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G7 끝나고 나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의원 해산이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 내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해서 또 작은 지방선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 지방선거들 일정까지 고려해서 방류 시기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일본 내부적인 부분도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제 방류가 좀 초읽기에 들어가는 수순인 것 같고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보면 이 방류가 계획대로만 지켜지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정도에는 입장을 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대일 외교를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난 5월에 시찰단이 가서 예. 시찰단 가는 걸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고 난 이후에 그 보고서를 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 이 계획대로만 방류가 된다라고 하면 예.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몇 가지 좀 추가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 점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단축해야 된다. 그리고 워낙 그 설비에 있어서 고장의 위험성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고장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장이 됐을 때 뭐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이 알프스 설비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를 시킬 때 처리돼서 방류가 된다라고 할 때 고장이 발생을 하면 바로 중단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설비가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장의 위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서도 조금 더 그 점검 시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IAEA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상주하는 직원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한국인이 같이 가서 하는 부분들도 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한 건데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3월부터 해서 한 5월, 올해 상반기가 네. 한일 관계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 시기고 한일 관계 우리가 개선의 무드에 들어갔다라고 그쵸. 예. 이야기를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힘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한국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요청을 하더라도 양국 간의 어떤 대화의 채널이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지 않고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그 레벨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일본에서도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외교적 협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음.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서 리투아니아로 떠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거기서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대화를 그 주제로 나누는 건 처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염수 관련해서는 일단 5월에 기시다 총리가 예.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이후에는 정상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된 거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이후에 오염수 문제가 많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네네. 되고 있고 예. 또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거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우리 측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그에 더해서 이미 보고서들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가운데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다자회의 계기에 만난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긴 대화를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하죠. 예. 그렇지만 다자회의 계기에 모든 정상을 다 만나는 거는 아니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나토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언론에서 좀 집중하는 그런 걸 보고서 좀 흥미로웠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의미냐고 하면 네. 당연히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니까 집중을 하고 그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맞는데 네. 여태까지의 한일 관계를 보면 개최가 될까 안 될까에 굉장히 좀 많이 우리가 맞아요. 주목을 했었었죠. 성사되느냐.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특파원들께서도 가시고 막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최되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한 보 더 나아간 거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1년 전은 사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이니까 좀 상황이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 한일 관계가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양 정상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상이 만난다는 데는 이미 그 전에 사전에 그 실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만난다는 게 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요구 사항은 저는 이미 충분히 사전에 실무진에서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자회담 도중에 한일 정상이 만난다는 것이 결국에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텐데 보면 이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인터뷰한 것도 보면 일본에서도 어떤 오염수 자체보다는 그 후쿠시마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어떤 오명이 씌워질까 일본 어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는 분들이나 생산하는 분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국외 차원이고 하나는 국내 차원인데 그 국외에서 한국의 수산물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 그래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 소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산물을 수입하는 차원에서도 좀 예, 수산물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좀 더 어필을 하고 설명을 하고 검사 체계를 좀 더 강화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국내적인 차원인데 저는 이게 제가 최근에 어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일식 집에 예, 갔었는데 예. 그 앞에 일본산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충격을 일식집인데. 받았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그렇군요. 그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그 수산업 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아마 수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2의 노 재팬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추가해서 수산업계에서 입을 피해 소비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아베 전 총리의 이제 일주기 추도식이 열렸다고 전해지는데, 사망한 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지금 일본 내 여론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본에서도 이제 아베 전 총리 사망 일주기에 맞춰서 네. 이제 추모의 물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그 피살을 당했던 그 현장 네. 도 물론이고 도쿄에서도 그 헌화대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가서 헌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고 네. 또 그리고 그 아베 총리가 피살이 된 곳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령비를 설치를 했다라고 해요. 이미 그 자리는 이제 차도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거기가 이제 공사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정에 있었고 그래서 차도로 바뀌었는데 그 위령비 설치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바로 그 자리에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떤 끔찍했던 기억 이런 걸 조금 떠올리게 되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설치를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여론에서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역시나 이제 아베 전 총리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일본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제 오랫동안 재임을 했었던 총리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기리는 목소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 추도사라든지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유사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본 내에서도 경비 체제, 경호 체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연설을 할 때는 기왕이면 실내에서 첫 번째 실내에서 할 것, 그리고 바깥에서는 가급적 어떤 접촉을 좀 줄일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오시는 그 일반 분들에 대해서도 네. 수화물 검사,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수화물 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좀 지침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년 전 상황이 사실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바로 현장에서 붙잡히고 살인죄로 기소된 그 총격범 지금 아직도 사법 절차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신중성을 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가 사법 절차는 정확히는 좀 예.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지난 7월이었으니까요. 사실 좀 이미 재판까지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기는 네. 한데요. 네. 한 6개월 정도 정신감정 같은 걸 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오랫동안 좀 검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월에 그 결과가 이제 충분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기소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 또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뭐 그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10개월,
평균적으로는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지난달에 그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야 되는 걸로 좀 얘기가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연이 됐고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서 이 그 속도라면 네. 내년 상반기도 어렵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요. 예, 그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워낙 사안이 중하다 보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면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 추도식에서 기시다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잠시 아베 총리의 피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일본 사회에서 주목했던 부분을 보면 네. 물론 피살도 굉장히 컸지만 통일교 문제가 굉장히 컸죠. 아, 그렇죠. 그래서 통일교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 그래서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도 좀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상반기에 각각 여러 가지 외교적 사안들도 있었고 예. 국내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하락하는 이유는 일본의 그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러면 내년에 그 본인의 총재로서의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민당이 가장 원하는 것, 예.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 주류 세력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아베 전 총리의 그 일주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베 전 총리의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처럼 남은 건데 유언처럼 남은 거죠. 헌법 개정. 그리고 납치 문제 이 부분은 사실 북한 납치 문제죠. 이 부분은 아베 총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본인이 임기 끝내고 나서면 임기가 끝났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아베 총리의 어떤 유지를 받들겠다, 이걸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역시나 아베 전 총리가 그 파벌의 아베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수장이었던 아베파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역시 많은 100명 넘는 사람들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자민당의 수건 사업인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뿐만이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주목할 거다라는 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베 총리가 이제 자민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총리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뒤집기는 기시다 우미오 총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사망한 지 1년 지났잖아요. 수장은 지금 여전히 공석이란 말이죠. 그건 어떤 배경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아베 총리가 사망을 했을 때 아베파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쉽게 얘기하면 아베파에서 아베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아직 없는 거죠. 이름도 아직 아베파라고 그대로 쓰고 있고 예.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 아베만큼 이렇게 다 모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최근에 뭐 모태기 간사장이라든지 우리한테는 이제 외무상으로 더 네.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알기 어렵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못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아베 전 총리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대체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은 아베파 100여 명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네. 아베 총리가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나라는 거는 선거에서 오래 이겼던 것도 있고요. 어떤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 일본 내 아베파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그만큼의 그림력도 없고 아베파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국내 여론, 언론,
그 일반인들에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베파가 그럼 뿔뿔이 흩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긴 또 어려운 게 이 아베파가 함께 있어서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라고 하기에는 또 그만큼 대신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부분도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뭐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조만간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면 아베파에서는 아베파의 누군가가 나와서 총리가 되는 게 예, 예. 아무래도 좀 원하는 것일 테니까요. 예, 일본 정치 상황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